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40대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제게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늘 제 남편을 만나서 제 인생이 활짝 폈다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남편을 만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 재원 엄마 정말 닭살이다, 닭살이야. 아니, 애들이 이만큼 키워놨는데 아직도 남편이 그렇게 좋단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거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결혼한 지 15년이 됐으면 그건 그냥 가족이지, 가족. 어떻게 아직 사랑이란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 이거 완전 연구 대상감인데? 주변에선 그쯤 됐으면 남자 여자가 아니고 그냥 가족 아니냐며 지지고 볶고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대체 뭐가 그렇게 좋냐고 절 놀려대곤 하지만 사실 제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결혼 전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이란 울타리에서 보호받고 자라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차라리 고아였다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한 적이 많았죠. 만약 그랬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지기라도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에겐 양친이 다 있었고 그래서 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부친도 모친도 서류상으로만 핏줄일 뿐 자식들에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죠. 아빠란 사람은 노름으로 돈 다 날려먹고 일찌감치 집을 나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엄마란 사람은 그런 아빠가 집 나가니 자기도 덩달아 저희 두 자매만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렸던 사람이었거든요. 엄마마저 집을 나가고 나서 저희 자매는 외할머니가 돌봐주셨어요. 그렇게 외할머니와 함께 살긴 했지만 외할머니는 아프시다 보니 우리를 돌봐주긴커녕 본인 거동도 힘드신 분이었죠. 그 덕에 전 아프신 할머니의 어린 동생까지 챙겨가며 중3 때부터 소녀가장 노릇을 해왔고요. 그 탓에 전 항상 가족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제 열등감을 들키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아왔죠. 늘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말하자면 제가 어린 시절 너무 부러워하던 그런 가정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대단히 부유하거나 잘난 집안이 아닌데도 너무너무 화목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어머님, 감사해요. 저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가족도 없이 자랐다고 혹시라도 싫어하시거나 못마땅해 하시면 어쩌나 걱정도 하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어머님께서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마음이 놓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내가 또 사람 보는 눈 하나 있잖니. 중요한 건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지. 난 유진이가 우리 가족이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우리 가족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제 우리가 너희 가족이 돼줄 테니까 아무 염려 말아라. 시모, 시부, 시누이까지 남편의 가족들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를 너무 잘 품어줬어요. 결혼식 할 때도 저를 많이 배려해줬죠. 너무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결혼에 초대할 가족이나 친척도 딱히 없었거든요. 그때 외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고 친조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어린 나이에 우리 두 자매만 남겨두고 나간 데다 형제들에게 돈 빌려 갚지도 않고 잠적해버린 부모란 사람들 덕에 친척들은 저희랑도 별로 연락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결혼 전부터도 늘 걱정이 많았어요. 결혼식 하면 부를 친척도 별로 없는데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되나, 입장할 땐 누구 팔짱을 끼고 들어가야 하나. 우리 며느리 손은 내가 잡고 들어가면 안 되겠니? 난 결혼식 할 때 딸내미 손잡고 걸어가 들어가 보는 게 늘 소원이었다. 그런데 우리 딸은 저러고 결혼 안 한다고 하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남편이 그런 제 사정을 잘 전달했는지 시부가 제 팔을 끼고 입장도 해주고 일부러 저를 배려해 작게 결혼식 하자며 아주 가까운 친척들만 부르고
제가 혹시나 마음 상하지 않게 그런 부분까지 배려해주는 집안이었죠. 15년 넘게 함께 살면서 저희 남편과 저는 싸워본 적도 별로 없었어요. 성격이 급한 제가 와다다 쏘아붙여도 남편은 함께 맞받아치는 대신 늘 느긋하게 당신 말도 일리가 있다며 조곤조곤 짚어주는 사람이라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 상대하며 살아오다 보니 싸움닭이 돼버린 제가 남편을 만나고는 아주 순한 양이 됐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뭐. 오늘 저녁 엄마 말고 아빠가 해주면 안 돼? 맞아. 나 아빠가 만들어주는 피자 먹고 싶은데. 니들? 맨날 아빠가 만든 것만 좋아하고 엄마 진짜 서운하려 그런다? 미안 엄마. 근데 아빠가 만들어주는 게 더 맛있는 걸 어떡해. 원체 가정적인 데다 결혼 전부터 조카들을 유난히 예뻐했던 남편은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저보다도 훨씬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잘했어요. 그 덕에 아이들은 다른 집들도 다 아빠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고 아빠가 더 청소며 집안일을 잘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자랐고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간지럽게. 오늘 문득 애들이랑 당신이랑 같이 있는 걸 보는데 눈물이 찔끔 나는 거 있지. 사실 난 어린 시절에 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할까?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다른 애들은 다 가진 그 흔한 정상가족 하나도 왜 나한텐 허락되지 않는 걸까? 세상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걸까? 그렇게 늘 원망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뒤늦게 모든 행운을 다 몰아주려고 그랬나 봐. 그때 못 받았던 복을 이제야 다 받나 봐. 당신 덕분이야. 당신 덕분에 나한테 이런 가정이 생겼어. 서로 맞벌이하며 많지는 않지만 차곡차곡 저축해 나가고 아이 둘도 대단히 똑똑하거나 뛰어나진 않지만 착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저에겐 큰 걱정도 실현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14주년이 되던 해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제발. 태준이네 가족이 나 꼭 오라고 했단 말이야. 직접 초대도 해줬는데 안 가면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안 그래? 그럼 할머니 생신은? 그건 초대 안 받았어? 우리 다 같이 할머니 생신이라 모여 식사하기로 했는데 너만 빠지는 게 말이 되냐고. 어차피 할머니 생신은 수요일이잖아. 내일은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만 하는 거고. 우리 학교랑 할머니 집이랑 더 가까워서 맨날 거기 들렀다 오는데 수요일에 내가 할머니 집에 가서 축하드린다고 하면 되잖아. 응? 엄마 제발. 그러니까 내일은 그냥 물놀이 다녀오게 해줘. 너 왜 이렇게 때가 늘었니? 응? 전에 생전에 안 그러더니. 됐어. 그냥 보내줘. 이 녀석 말대로 엄마야 늘 자주 보는데 뭘. 시모 생신기념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빠지고 친구 가족을 따라 물놀이를 다녀오겠다는 아들을 좀 나무랐고 결국 아들 말을 들어주게 됐지만 이후 내내 마음이 찜찜했죠. 그런데 그게 예상치 못하게 천만다행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다름 아닌 교통사고 때문이었죠. 가족 식사를 마치고 다녀오던 길에 남편과 저, 딸, 저희 세 식구가 탄 차가 졸음운전 트럭에 부딪히면서 일가족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거였어요. 아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었던 이유는 사고가 나면서 운전석과 그 뒷좌석이 제일 크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었죠. 운전석 바로 뒷자리는 늘 저희 아들이 타던 자리였거든요. 만약 이 뒷자리에 누군가 탑승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천만다행이네요. 불행이 닥친 와중에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하지만 어쨌거나 나머지 세 식구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한동안 입원을 해야 했고 가장 크게 다친 건 저희 남편이었어요.
저와 딸이 탄 오른쪽까지는 직접적으로 해당 사고 차량과 부딪힘이 없어 몇 주짜리 골절과 타박상 정도에 그쳤지만 남편은 피해가 컸죠. 결국 남편은 장기 입원을 해야 했고 정신적으로도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는 게 옆에서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우리가 걱정할까봐 오히려 씩씩한 척을 하고 아이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처럼 농담을 하며 저희를 안심시켰어요. 비록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남편은 복직도 하게 됐고 그렇게 다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죠. 그리고 남편의 복직 후 처음 맞는 남편의 생일날 저는 남편의 회사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 겸 직원들 도시락을 싸서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근데 언니, 그 회사 대표 되게 싫어하지 않았어?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웬 도시락? 대표는 지금도 별로야. 근데 그 이 말 들어보니까 그래도 회사 직원들은 배려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 대표는 대표고 직원은 직원이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이 회사 다닌 지도 꽤 됐고 복직까지 하게 됐는데 이번 기회에 인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나름대로 서프라이즈지 뭐. 근데 이런데 막 갑자기 도시락 싸들고 가고 그래도 되나? 괜히 뻘쭘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에이, 서로 각 잡고 막 일만 하는 대기업이나 근무 인원 엄청 많고 그런 곳이면 나도 이런 생각 아예 안 하지. 근데 여긴 그냥 작은 중소기업이기도 하고 전에 너희 형부한테 듣자하니 종종 비슷한 경우들도 있더라고. 신입이 입사했다고 남자친구가 간식 싸들고 와서 같이 맛있게 먹었다, 분위기 좋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도시락 싸들고 온 적도 있다고 하고 뭐 그렇게 대충 가족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런 생각했지 뭐. 야, 근데 이 정도면 대충 괜찮겠지? 이 정도면 충분해. 미역국, 갈비찜, 잡채, 월남쌈, 양배추전, 샐러드에 과일도 3종류. 와, 이 정도면 언니 거의 도시락 업체를 차려도 될 수준이야. 그래도 남편 회사 사람들이라고 신경 좀 쓰셨나 봐. 우리 먹는 것보다 완전 고급으로 다 준비를 하셨네? 신경 쓰이지 당연히. 자, 다 됐다. 그렇게 열심히 도시락을 싸가지고 남편 회사로 향했죠. 동생이 도와준 덕분에 수고를 좀 덜었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전화 한번 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네? 형부 지금 일하고 있나 보지 뭐. 그냥 한번 올라가 봐. 그래야겠다.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같이 들어줘? 아니야. 너희 언니 가진 건 힘뿐이잖냐. 그렇게 도시락을 챙겨 남편 회사로 올라갔죠. 점심시간은 15분 정도 남겨둔 시간이라 아직 업무에 한창인지 회사 안이 조용하더라고요. 발걸음도 조심스레 내디디며 남편이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대표실 문이 빼꼼 열려있고 그 안에서 남편과 대표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업무 얘기를 나누는 모양이니 잠시 기다려야겠다 싶어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됐죠. 그런데 어째 대화 내용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이거라도 제대로 해야지. 내 구두 그거 그래봬도 한 200 하는 거야. 구석구석 꼼꼼하게 잘 닦으라고. 그리고 이런 일 시킨다고 혹시 속으로 궁시렁거릴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리 없겠지? 아닙니다, 대표님. 궁시렁거리긴요. 양심이 있으면 그러진 않아야지, 최소한. 내가 이런 일이라도 하게 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아무리 사무직이라고 해도 일이란 게 꼭 앉아서 8시간 내내 컴퓨터만 쓰는 게 가능해 어디? 일하다 보면 다리 필요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다른 직원들이 너 하나 때문에 힘들다고 어찌나 호소를 해야 되는지 솔직히 막말로 너 같으면 안 그렇겠냐? 생각을 해봐라. 그러고 휠체어 신세 지는 놈 하나 옆에 있으면 내내 신경이 쓰이지. 뭐 하나 제대로 혼자 할 줄 아는 게 있겠냐 이 말이야. 너 다른 직원들은 너한테 잘하고 나이스한데 나만 너한테 지랄 맞게 군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야.
나야 앞에서 대놓고 말이라도 하지. 다른 직원들은 그것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와서는 나한테 다 얘기한다니까? 저 새끼 언제 자르냐? 불편해서 같이 못해 먹겠다 그런다니까? 근데도 내가 너 안 자르고 계속 써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네가 사람이면. 예, 그렇지 않아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직시켜주신 것도. 마음으로만 그러면 무슨 소용이야. 감사하면 감사 표시 정도는 최소한 해야 하는 거지. 대표는 남편을 계속 조롱해댔고 그러다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구겨졌는지 그걸 또 문제 삼아대더군요. 인상이 또 왜 그러냐? 너 또 뭐 몸 불편한 것 좀 갖고 인권 운운하면서 대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아니, 요즘 인간들은 진짜 PC다 뭐다 인권이 어떻다 저렇다 뭐가 그렇게 바라는 게 많고 배려해달라고 하는 게 많은지 그런 게 다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아는 것들이라니까. 세상에 어쩌다 이런 찌질이들 말을 다 들어주는 곳이 됐는지.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발전이 없는 거라고. 발전이. 회사란 데가 사회란 데가 뭐야. 서로 무한 경쟁 사회 아니야. 다 각자 역할이 있는 거고 각자가 부품이 돼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 그럼 그만큼 성과를 내는 게 당연한 거고. 아니야? 근데 그 성과를 못 내는 놈이 있다. 그걸 내가 대체 왜 봐줘야 돼? 심지어 경력까지 해가면서? 너도 명심해. 인권 운운하면서 네 권리 내세우기 전에 네가 제대로 네 의무는 다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여기는 회사야 회사. 복지관도 아니고 성당도 아니고 무슨 인권단체도 아니고 자기 역량은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 회사라고. 내가 뭐 신부도 아니고 수녀도 아니고 회사에서 뭐를 봐주길 원하는 거야 도대체. 안 그래? 거기까지 듣고 나니 도저히 더는 가만 참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시락이고 뭐고 일단 다 내려놓고 들어가 대놓고 따지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만 더 가관인 장면을 목격해버리고 만 거예요. 대표놈이 글쎄 정수기에서 물을 따르더니 그 물을 남편에게 그대로 부어버리는 거예요. 옵스, 실수로 부어버렸네. 괜찮지? 어? 거기서 저도 완전히 눈이 뒤집혔죠. 저는 내려놨던 도시락통에서 담아온 미역국통을 꺼내들고 가서는 대표는 면상 위에 그대로 부어버렸어요. 뭐야, 이년, 야, 너 미쳤어? 누군데 어디서 이따위 행패야, 인연이? 여보? 여보? 뭐야, 인연이 네 와이프야? 남편은 대표놈의 구두를 그대로 손에 든 채 얼어붙었고 대표놈은 불시의 습격에 당황한 눈치였죠. 그래, 내가 이 사람 아내다. 야, 이 새끼야. 네가 감히 내 남편한테 이딴 짓을 시키고 조롱까지 해야 돼? 내가 너 가만 놔둘 줄 알아? 이 새끼, 너 단단히 잘못 걸린 줄 알아. 내 남편이 순하고 착해서 고분고분 네 그 괴롭힘에 다 당해주니까 나도 비슷한 줄 알았겠지만 전혀 아니거든?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줄 제대로 된 어른이 없이 자라다 보면 제 스스로가 저를 지켜야 했고 전 어릴 때부터 동네 깡패나 술주정뱅이 아저씨들과도 맞붙어 이겨먹었던 소문난 쌈딱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길러진 성깔이 남편 만나고 잠잠해졌다가 또 이렇게 한번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더군요. 중간에 함부로 해고하려고 별 지랄을 다 떨어댔어도 그래도 내가 복직 이후로는 별 잡음 없이 잘 다니기도 하고 또 딴 직원들은 잘 대해줬다고 해서 도시락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니 뒤에서 이딴 짓이나 벌이고 있어? 그럼 내가 이딴 놈 원하지도 않는데 받아주고 이 정도 즐거움도 못 누리나? 즐거움이라고? 넌 너보다 약한 사람 괴롭히고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게 그게 즐거움이냐?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 인연이 근데 사고 나고 목 같은 놈 받아줬더니
대표란 인간의 밑바닥 같은 모습에 정말 환멸감마저 들더군요. 사실 그때 그 사고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저희 남편은 신체적 핸디캡을 갖게 됐었거든요. 영영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거였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참 힘든 시간이 걸렸었고요. 하지만 결국 어쩌겠어요. 아픈 몸도 고장이 나버린 신체도 어쨌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 하루아침에 그런 일을 감당해내야 하는 어려움도 모자라 그 일로 부당해고까지 당하게 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해고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된 거잖아요. 남편은 현장직 종사자도 아니었고 그저 출근하면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만 쓰는 사무직인데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아무리 업무의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도 남편이 하는 직무는 휠체어 타는 사람이라고 못하는 일도 아니었고 사고도 남편의 잘못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벌어진 일이었고요. 그건 엄연히 부당해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송을 걸었고 긴 싸움 끝에 결국 승소해 남편은 복직에 성공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 뒤로는 당연히 큰 문제 없이 잘 다니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직장서 잘렸다 복직했다고 혹시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없어? 대표가 혹시 고깝게 대하거나 그러진 않아? 자기가 한번 잘났는데 소송까지 해서 다시 들어간 거잖아. 아니야, 전혀. 다닐만해, 정말. 직원들이 그래도 나랑 오래 봐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배려도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리고 대표 태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그런 남편의 말에 안심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 남편은 그동안 대표란 놈한테 이렇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던 거였어요. 당신은 왜 도대체 나한테 말을 안 했던 거야? 이런 일을 대체 얼마나 당해왔던 거냐고. 난 그것도 모르고. 남편을 향한 제 물음에 남편 대신 대표놈이 답하더군요. 그럼 뭐? 내가 저런 놈 다시 받아줄 때 오냐오냐 떠받들어 주기라도 할 줄 알았냐? 무식한 거지 순진한 건지. 당연히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내가 뭐 할 거 안 해주는 게 있나? 돈 꼬박꼬박 주지, 일 꼬박꼬박 시키지.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라는데? 주제넘게. 내가 써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 할 거 아니야. 여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럼 내가 뭐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딴 놈 밑에서 버틴 거야 대체. 당신이 너무 마음 아파할까 봐 그랬지. 그리고 그보다 사실은 일자리 잃을까 봐 그랬어. 내가 문제 제기하면 결국 잘리는 건 나을 거 아니야. 이 회사가 이 대표 건데 내가 무슨 수로 이기겠어. 그럼 당장 나가서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이런 다리 가진 나를 과연 누가 뽑아줄까? 그래서 걱정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 일들에도 그렇게 마음 쓰고 고생하는 당신인데 내 일만 오죽했겠어. 당신은 아마 나보다도 몇십 배로 더 마음 아파할 텐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그런 저와 남편의 대화에 대표란 인간은 픽 웃으며 조롱을 해댔죠. 웃기고들 앉아있네. 야, 니들 둘이서 무슨 멜로드라마 찍고 앉았냐? 어? 그딴 쌉소리 짓거릴 거면 방 잡고 하고. 너 미친년,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회사에 들이닥쳐서 그것도 내 방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나한테 가면 미역국을 들이부어? 나 당장 니들 둘 다 고소 때릴 거야. 나 지금 화상 입게 생겼고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받아서 일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이거든. 대표는 열을 내며 팔짝팔짝 뛰어대기 시작하더군요. 웃기지도 않아서 정말. 저는 생지랄을 해대는 대표놈을 보며 전화를 한 통 걸었죠. 난데 내가 지금 여기사를 딱 들어맞는 회사를 하나 찾았거든? 그리고 역대급인 놈도 하나 발견했고. 그래서 여기로 와서 전수조사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주소는 문자로 보내줄게.
웃기고 앉았네. 어이, 아줌마, 뭐 역할극해? 007 놀이 같은 거 하는 거야? 아줌마가 뭔데 우리 회사를 전수조사를 해라 말아야? 아줌마, 뭐 검찰청장 와이프라도 돼? 뭐 대통령 영부인이야? 집값게 무슨 힘이 있다고 감히? 내가 경찰청장 와이프, 대통령 영부인은 아닌데 그래도 니깐 놈 하나쯤 조사할 힘은 있거든? 그리고 미안한데 난 하려면 경찰청장 대통령을 하지 째째하게 그런 와이프 노릇은 안 해. 네가 뭔 일 당할지 궁금하면 좀만 기다려봐. 곧장 여기로 사람들 올 거니까. 제가 대표에게 했던 말은 단순 협박이나 과시는 아니었어요. 정말 곧 그 회사로 조사단이 들이닥칠 예정이었죠. 사실 남편의 사고 이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고민을 깊이 하기 시작했어요. 저 스스로도 미안하고 반성되는 말이지만 남의 일을 때는 못 느꼈던 부당함이 내 남편, 내 가족의 일이 되고 보니 너무 우리 일상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당장 휠체어 탄 내 남편과 들어갈 수 있는 식당도 많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고 세상에 외쳐 바꾸고 개선해야 할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였죠. 결국 전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게 됐고 현장에서 시위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담도 많이 하고 현장 조사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 별별 부당한 일들을 목격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런 열뻗치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항상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하곤 했었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까지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줄은 나 정말 몰랐어.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진짜 미칠 것 같아. 이번에 우리가 담당하게 된 케이스는 어떤 줄 알아? 이 여자분 경우엔 전국에 지부까지 있는 큰 회사 직원인데 상사한테 부당한 언행도 당하고 차별도 당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줄 알아? 이 직원이 중징계를 받았어. 6개월이나 정직당한 거라고.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진짜 수법도 너무 교묘하고 못돼 처먹은 거 있지. 그 직원은 그런 차별에 참다 못해 겨우 맞선 건데 그걸 폭언이니 근무지 이탈이니 하는 죄들로 뒤집어 씌워서는 중징계를 때려버린 거지. 이번 케이스도 너무 화가 나서 이거 끝까지 꼭 싸울 거야 우리. 여보, 세상엔 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모르고 아니 외면하고 살았다는 사실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하면 남편은 항상 함께 화내주기도 하고 저를 달래주기도 했죠. 그리고 한편 좋은 단체에서 일하다 보니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유진아, 나 이번에 구의원 한번 도전해보려고. 진짜? 너무 잘 생각했어. 오래 고민하더니 결국 용기 냈구나? 사실 좀 두렵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는데 사실 이런 복지 쪽 일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 국회의원만큼 막강한 힘을 갖진 못해도 구의원이 되면 더 면밀하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직접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행사할 수 있겠더라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백날 운동하고 시위하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묵살당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용기 내보기로 한 거야. 함께 일하는 시민단체에서 저와 제일 친했던 동료이자 막역한 친구가 지방의회 의원에 도전하게 됐죠. 그리고 구의원으로 당선이 된 후 장애인 복지분과에 소속되어 열심히 일을 하게 됐어요. 현장에서 일하다가 부당한 일들 보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 줘. 그리고 내 임기 기간 동안은 특별히 차별사례 조사기관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사례 제보는 많을수록 좋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더 조사하고 처벌도 하고 할 예정이거든. 그런데 마침 제가 정확히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으니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전 곧장 그 친구에게 연락해 제보를 해버린 거죠. 제가 남편에게 미안해하고 대표놈이 날뛰어대는 와중에
그렇지 않아도 사례조사에 한창이던 구의회 소속 같은 팀 사람들이 내가 보내준 조서를 받고 회사로 단체로 왔더군요. 그렇게 구의회 차원에서 실시된 조사는 지방자치의회 회의에서 논의되고 일은 점점 커져 결국 법정으로까지 넘겨지게 됐어요. 그 난리가 발생하고 난 다음 날 저는 오래 생각하다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근데 당신 말이야, 왜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어? 물론 잘리게 두려웠을 순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다니는 건 그건 정말 너무한 거잖아. 나한테까지 말을 안 해준 건 솔직히 좀 섭섭하고 서운했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백방으로 뛰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인 당신의 아픔은 모르고 있었나 싶어서 스스로 무력감도 들고 죄책감도 들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날 못 믿어한 건 아닐까, 내가 못 믿어서 말하지 않은 건 아닐까, 그 사실도 너무 슬프고. 당신이 못 믿어서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사실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당신이 어떤 사례자들을 만나고 어떤 경우들을 접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 당신이 늘 그런 얘기들 들려줬었잖아.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 말이야. 분통 터지고 화나고 억울하고 그런 일들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이를 키우면 오히려 손해보는 건 약자구나. 어차피 이 세상은 냉정하고 잔인한 곳인데 무슨 정의 구현을 바라고 무슨 희망을 품을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던 거야. 절대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프더군요. 저는 정의감에 불타했던 일들이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파했던 말들인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런 내 말들이 남편에겐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었던 거였어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거기에 대응해도 제대로 처벌받기는커녕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괴롭힘만 더 심해지는 경우들에 대해 많이 듣게 되면서 남편은 그래, 나만 좀 참으면 되는데 뭘 하고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나도 되들어도 봤어. 근데 돌아오는 건 더 견디기 힘든 말들, 더 견디기 힘든 모욕들이었어. 결국 그냥 체념하게 되더라. 그게 답이라는 걸 자꾸만 배워갔던 날들이었던 것 같아. 만약 내가 멀쩡하게 걸어다닐 수 있었다면 그렇게 당하지 않았겠지만 내 스스로 내가 못났다고 생각이 들고 이곳에서 정말 내가 1인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확신이 안 서니까 자꾸 그런 가스라이팅에 지배당했던 거야. 대표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결국 그렇게 부당한 일에도 순응하는 무난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 같아. 나 스스로도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아니야. 그게 왜 부끄럽고 창피해. 그건 당신 탓이 아닌데. 당신은 피해자일 뿐이잖아. 그놈이 잘못한 거고 그놈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제발 당신 탓하지 마. 응? 부당한 일에 점차 길들여지고 그렇게 점점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진 스스로를 또 자책하기까지 하는 남편의 모습에 어찌나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던지 목이 다 메어오더군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그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놈이 그동안 무슨 일을 벌여왔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대표놈 정말 제 생각보다 더 못돼 처먹은 놈이더라고요.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놈도 완전 전형적인 놈이야. 몸 불편한 사람 고용했다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려금은 장려금대로 챙기고 그 안에서는 또 차별하고 괴롭히고 이런 파렴치한 놈들 참 많이 봐오는데 어쩜 이렇게 잡아도 계속 나오니? 다들 어디서 똑같은 혼란이라도 받는 건지 뭔지. 근데 있지. 내가 이 일 그래도 꽤 해오면서 느낀 건데 나쁜 놈들 사이엔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 나쁜 놈들의 법칙? 그게 뭔데? 나쁜 짓을 딱 하나만 하는 나쁜 놈은 없다는 거야.
신체적인 약자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회사가 과연 다른 건 정상적일까? 노,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좀만 들춰봐도 영 구린 데가 한둘이 아니더라고. 결국 대대적으로 조사가 들어가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한둘이 아니더라. 뭐 각종 지원금 꼴꺽하고 각종 수칙 어기고 임금 체불하고 그런 건 그냥 예사야 아주. 놀랍지도 않지 뭐. 아, 그리고 성차별 행위도 만연하더라. 거기 대표랑 이사란 놈이 아주 사촌지간이더라고. 근데 여자 직원들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도 일삼았던 거 있지? 자기들 방으로 불러서는 은근슬쩍 기분 나쁜 농담하고 거기에 이의 제기하면 난 농담으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어린 사람들을 완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진짜 못된 게 뭔 줄 알아? 이 대표랑 이사랑 서로 사촌지간인 걸 나머지 회사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사한테 당한 여자 직원이 대표한테 가서 그걸 그대로 이르잖아? 그럼 대표놈은 바로 이사랑 내통해서 그 여자 직원을 더 타겟팅하는 거야. 그러니 누가 거기서 버티겠어. 결국 그 둘한테 계속 당하다 제 발로 나가는 거지 뭐. 와, 진짜 상상 이상의 나쁜 새끼들. 그럼 그놈들 신고한 사람은 없었어 그동안? 왜 없었겠어. 근데 뭐 증거랄 것도 없고 그래서 매번 제대로 조사조차도 안 된 모양이더라.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고소를 했다가 고소 취하는 적이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걸로 고소하면 너만 힘들 거다. 고소가 그렇게 쉬운 건 줄 아냐. 몇 달 몇 년이 질질 끌 수도 있는 건데 그때까지 너 진 다 빠지게 할 거다. 어디 취업하든 소문 낼 거다. 이딴 식으로 협박까지 해서 강제로 취하게 만들었던 거 있지? 진짜 가지가지 아니니? 결국 그 모든 일들의 결과로 대표와 이사 두 놈은 각각 개인 처벌을 받았고 회사 역시 3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애초에 영업이익도 마이너스로 가던 회사가 3개월이나 영업정지가 되면 직원들이 월급도 안 나오는 코딱지만한 회사를 누가 지키고 앉아있어 주겠어요. 결국 회사는 문 닫고 폐업하는 수순으로 갔죠. 각종 부당 언행들로 벌금 왕창 물고 직원들 퇴직금까지 챙겨주면서 결국 대표놈은 완전 전 재산 다 잃게 생겼더군요. 그게 다 제 탓이라고 생각한 대표놈은 억울했던 건지 저한테 개인적인 소송을 걸고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니년 가만 안 놔둔다고 했었지? 감히 함부로 들이닥쳐서 나한테 미역국까지 부어놓고 그냥 가만히 넘어갈 줄 알았다면 우산이지. 내가 너 때문에 지금 화상까지 입었고 심적 피해도 너무 심각하거든? 내가 이걸로 소송 들어갈 거야. 그리고 소문도 다 퍼뜨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무슨 인권 운운에 대는 시민단체에서 일한다는 년이 이래도 되는 거냐고. 온갖 유튜브 신문에다 다 퍼뜨릴 거라고. 이거 진짜 무슨 아니냐? 내가 진작에 알아봤지. 원래 인권이 어떻니, 민주주의가 어떻니, 정의가 어떻니 이 지랄 해대는 것들이 뒤에서는 더한 짓하고 뒤가 구린 법이거든. 이딴 짓하고 무사히 살 수 있을 줄 알고 안일하게 생각했나 본데 내가 니년 민낯을 까발려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시민단체니 뭐니 이딴 위선적인 짓거리하고 돌아다니면서 뒤에선 사람 괴롭히고 화상까지 입히는 년이라고 동네방네 다 떠들고 전국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못났다 못났어. 와, 넌 어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못났고 찌질하고 추잡하기만 하니? 그렇게 열등감에 무식함에 못난 점들로만 똘똘 뭉치기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너 지금 말 다 했냐? 아니, 다 못했다. 야, 네가 화상을 입어? 아주 혼자 뭘 얼마나 잘 처먹었는지 얼굴이고 목이고 허연히 피둥피둥 살만 오르고 기름이 좔좔 흐르는구만. 대인 자국이 여기 어디 있는데? 그렇게 드러나는 자국이 있어야만 화상인 줄 알아? 내 얼굴도 화상을 입는 거라고.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들어 제껴? 웃기고 있네. 야, 그 미역국 애초에 뜨겁지도 않았어, 이 멍청한 새끼야. 뭘 따지려면 제대로 준비나 하고 걸고 넘어져. 사실 그날 도시락을 준비해 나르는 길 동생의 차에서 미역국을 보온병에 안 넣었던 사실을 깨달았었거든요. 어머, 나 너무 멍청했다. 왜 그래, 언니? 못 빠뜨리고 왔어? 아니, 이 보온병 말이야. 내가 여기다가 미역국을 넣고 저 물통에다 식혜를 넣는다는 걸 2개를 깜빡하고 바꿔놓은 거 있지. 에이, 가뜩이나 더워서 에어컨 찬바람 쌩쌩 다 틀고 달려왔는데 미역국 다 식었겠다. 정말? 한번 봐봐. 어머, 진짜 다 식었네? 어떡하면 좋냐? 어쩔 수 없지 뭐. 이따 가져가서 전자레인지에 한 번씩 더 돌려서 드시게 해야겠다. 나 요새 왜 이러니 정말? 정신줄을 어디다 놓고 다니나 봐 아주. 그렇게 저의 덤벙거리는 성격 덕분인지 탓인지 미역국은 차게 식어버렸었고 저는 이미 그 사실을 인지한 뒤 미역국을 대표놈의 얼굴에 부은 거였죠. 설마 그 정도도 계산하지 않고 그런 무모한 짓을 했겠어요? 사람 얼굴에 팔팔 끓는 뜨거운 걸 들이부었다가 무슨 꼴을 당하라고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 그런 짓은 할 리가 없잖아요. 그게 차가운 미역국이었다는 증거가 있어? 난 그때 분명히 팔팔 끓는 뜨끈뜨끈한 미역국을 뒤집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게 뜨끈뜨끈 끓는 거였으면 넌 이미 내 앞에서 이러고 서 있지도 못했어야지. 그리고 증거? 증거 있지. 아주 정확하게 녹음된 블랙박스 내용이 아마 찍혀있을 텐데. 소송 한번 걸고 들어와 봐. 내가 법정에서 그걸 증거로 틀어줄 테니까. 결국 제 방어의 대표놈은 꾀갱하고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고 대신 제가 역으로 고소를 들어갔어요. 사실 그 일이 있기 한참 전부터 뭔가 이상하고 찜찜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여보, 왜 다리에 자꾸 이렇게 같은 빨간 자국이 있는 거야? 무슨 물집 같기도 하고 어디 데인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뭐 뜨거운 데 데이거나 그런 거야? 아니, 그냥 정수기에서 물 따르다 실수로 가끔 좀 튀었나 봐. 아무래도 아직 휠체어에 적응도 안 되고 몸이 불편해지고 하다 보니까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되네. 뜨거웠겠다. 조심해야지. 아니야, 이거 뭐 별로 심한 것도 아니고 아무 느낌도 없었어. 괜찮아. 남편은 그냥 본인 실수라고 둘러댔었고 별로 심한 자국은 아니니 저도 그냥 조심하라고만 하고 넘겼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국 역시 대표놈이 매번 그래왔던 거 있죠? 제가 갔을 때 목격했던 것처럼 차가운 물을 남편한테 붓는 것쯤은 뭐 늘 있는 흔한 일이었고 어떨 때는 정수기 뜨거운 물을 실수로 튀긴 척하고는 너 다리 불편하니까 이런 감각도 안 느껴지지 않냐고 망언까지 해댔던 거예요. 뜨거운 걸로 화상 입은 건 지놈이 아니라 내 남편인데 어따 대고 뻔뻔하게 고소질 운운을 한 건지 대체. 결국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 부분까지 제대로 처벌받게 해줬죠. 여보, 그 대표는 말이야.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입원? 왜? 어디 아프기라도 하대? 뭐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어디 가서 사기치다가 걸렸는데 알고 보니 그 사기 피해자 중에 주먹 꽤나 쓴다는 남자가 하나 껴있었나 봐. 그래서 그 남자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전치 10줄 했나? 아무튼 여기저기가 다 부러지고 터지고 난리가 나서 입원을 했다는 거야. 아이고, 그 새끼 내가 언젠가 그런 일 한번 터질 줄 알았다. 그렇게 된통 당했으면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아봐야지. 그러고 다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또 어디 가서 남들 뒤통수 치고 사기 쳐먹을 생각이나 하다니. 사람 진짜 안 변한다, 안 변해. 그러게 말이야.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악랄하게 굴더니 또 주먹 좀 센 사람한테는 그러고 얻어터지고.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가 싶어, 정말. 약자만 골라 괴롭히던 강약 약강의 찬영이 완전 지보다 강한 놈한테 제대로 잘 걸렸네 뭐. 그런 놈은 그렇게 한번 흠칫 당해봐야 돼. 어법임 제대로 맞았네 뭐. 그런다고 정신을 차릴란 간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은 시원하다 시원해. 고소도 하고 벌금도 먹이고 처벌도 받게 했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선 저놈을 내가 한 대 흠신 두들겨 패줬어야 하는데 하고 아쉬운 마음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물론 이젠 저도 어린애가 아니고 아이 둘까지 키우는 엄마다 보니 그런 짓을 차마 실천에 옮길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절 대신 누군가가 그렇게 그놈을 실컷 두들겨 패줬다는 소리를 들으니 어찌나 속이 다 시원하던지 그날 밤은 정말 꿈도 안 꾸고 푹 잤던 것 같아요. 참 별나고 파란만장했던 그 난리통을 다 겪은 후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그 전 회사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이직에 성공했어요. 지금 남편이 다니는 곳은 말로만 겉으로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닌 약자들의 인권과 권리에 정말 관심이 많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남편 외에도 귀가 불편하거나 손이 조금 불편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모여 동등하게 일하고 있죠. 저는 계속해 전에 일하던 시민단체에서 쭉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책임자급 위치가 됐고 여전히 세상엔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보단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저에게 한 가지 달라진 변화가 있다면 이제는 전처럼 그런 현실에 분노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희망을 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보, 요즘 당신 보면 전보다 훨씬 밝고 기운차 보여서 너무 좋아. 당신 덕분이야. 어차피 내가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모든 걸 바꿀 순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라도 차근차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건 모두 당신을 보면서였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참 다사다난했던 제 인생이지만 이제 저는 제게 일어난 그 어떤 일도 원망하거나 박복한 저를 탓하지 않아요. 대신 주어진 삶을 더 긍정적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또 크고 작은 행복들이 저희 가족과 또 우리 사회에 찾아와 줄 것을 믿으면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웃에도 감사와 행복이 가득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을 속이고 뒤통수 쳤던 여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아마 제가 나쁜 여자처럼 여겨지실 거예요. 하지만 저에겐 이유가 있었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저도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복수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사람을 믿었던 만큼 배신은 더 아프고 속았던 만큼 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 사람의 모든 실체가 드러났을 때 저의 속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단순히 절망만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절망은 새 출발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저 역시 그 절망 속에서 새로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듣고 그 용기를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대학 시절 저에겐 박현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성격과 꿈을 가진 동기였죠. 같은 학과에서 함께 과제를 하며 금세 친해졌고 졸업 후엔 작은 사업을 같이 시작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던 그 시절은 정말 열정이 넘쳤어요. 고생도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죠.
둘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작은 성공을 함께 축하하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렇게 서로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며 사업을 하던 중 어느 날 현수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야, 핸드폰 사진첩에서 네 사진 보고 너 궁금하다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거든? 어때? 소개팅 해볼래? 소개팅? 아, 사업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개팅이야. 연애할 시간도 없어. 야, 나도 너랑 똑같이 동업하는데 연애 잘만 하고 있잖아. 바쁘니까 연애 못한다는 거 그거 다 변명이야. 아, 됐어. 부담스럽다니깐. 부담 갖지 말라니깐.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오는 거지. 내 친구 중에 진짜 괜찮은 애야. 너도 만나보면 알 거야. 지금 내가 무슨 여유가 있다고. 소개팅보단 잠이나 자는 게 더 필요해. 아, 진짜 평생 사업만 할 거야? 친구로라도 만나봐. 분명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현수의 설득으로 저는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솔직히 그다지 강렬한 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키도 평범하고 외모도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었죠. 그래서 그 남자의 애프터 신청을 받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두세 번은 만나봐야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어 더 만나봤죠. 그렇게 3번 정도 만나보니까 첫 만남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매력이 보였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 남자의 배려심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상대방 말을 참 잘 들어주더라고요. 특히 제가 사업 얘기를 할 때마다 진심으로 집중해서 들어주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저는 이런 남자라면 연애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몇 년 후 결혼에 골인했어요. 결혼 후 저와 남편은 현수 부부와도 자주 왕래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아무래도 저와 현수가 사업으로 엮여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끼리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현수의 아내인 미나와 서로 언니 동생하고 지낼 만큼 가까워졌어요. 4명이 함께 모이면 참 즐거웠어요. 다들 일 얘기도 하고 가족 얘기도 나누며 서로 의지가 되는 사이였죠. 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꺼낸 한마디에 저의 인생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맞이했죠. 제 인생에 변화가 찾아온 그날, 남편이 애들을 재운 후 잠시 할 얘기가 있다고 거실에 저를 불렀어요. 식사를 마친 뒤 남편은 제게 아들이 유치원에서 가져온 그림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이것 좀 봐봐. 이번 주부터 유치원에서 그림 일기장을 쓴다더라. 그래서 매일 집에 가서 일기를 쓰고 다시 유치원에 가져간대. 어머, 그래? 내가 신경을 못 쓴 사이에 벌써 일기까지 쓰고 있었구나. 하긴 6살이니 그림 일기 쓸 나이지. 그런데 내용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 여기 한번 봐봐. 어제 쓴 일기 내용이야. 왜? 어떤 내용이길래 그래? 저는 남편 말대로 그림 일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작은 손으로 그린 그림 속에는 아이가 혼자 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출근하는 저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래엔 서툰 글씨로 우리 엄마가 출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엄마들처럼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데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느껴졌고 제가 아이에게 얼마나 시간을 쏟지 못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평소 사업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던 저이기에 육아는 저희 친정엄마가 도와주셨어요. 친정엄만 아이를 돌보는 건 물론이고 유치원 준비물을 챙겨주시고 숙제 같은 게 있으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련히 잘하겠지 싶어서 알림장도 자주 보지 않았죠.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가 알아서 말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일기장을 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이에게 무심했는지 반성하게 되었죠. 진짜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 우리가 돈 번다고 이렇게 밖에 나와 있지만 결국엔 이것도 우리 가족 잘 되자고 돈 버는 거잖아.
근데 정작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딸과 아들을 위해선 뭐가 먼저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당신 말이 맞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쉽게 바꿀 순 없잖아. 당신이나 나나 일 때문에 바쁜데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 할 수 있어. 다만 그러려면 희생이 필요하겠지. 특히 당신의 희생이 말이야. 남편은 저에게 이제 사업보다는 아이 육아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어요. 크게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제가 읽어놓은 사업에 자부심이 있었거니와 뭔가 저만 희생하라는 의도 같아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결국 집에는 엄마가 있어야 한다며 왜 아들 지훈이가 일기장에 엄마가 출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었겠냐며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남편의 그 말을 들으며 차츰 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렇게 차차 기울기 시작한 마음에 결정타를 날린 건 바로 아들이 아플 때 저에게 보여준 태도였어요. 아들이 몸살에 걸려 유치원도 못 가고 아침부터 오신 친정엄마의 간호를 받고 있던 날 아들이 울면서 저에게 오늘은 출근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마음은 아프지만 기어이 아들과 딸을 떼어놓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아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엄마로서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던지요. 저는 그날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에 이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현수에게 깊은 사죄라며 미안하지만 이 사업을 너 혼자 맡아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했어요. 현수는 처음엔 갑자기 일을 관두겠다는 저를 보고 당황했지만 제 사정을 듣고 나서는 너그럽게 이해해줬죠. 저는 그렇게 제 삶의 포커스를 일에서 자녀 양육으로 옮겨 제 딸과 아들 두 아이에게 집중했어요. 시간이 흘러 제 아들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딸은 6살이 되어 우리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림 일기를 쓰고 있어요. 저는 경력 단절된 평범한 40대 초반 주부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평범한 주부의 삶을 영위하던 중 남편이 지방 발령이 나면서 저는 또다시 삶의 전환점에 맞게 되었습니다. 전 당연히 남편과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제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랑 애들은 그냥 여기 있어. 굳이 이사까지 갈 필요는 없어. 무슨 소리야? 당신 혼자 지방에 가겠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생각해봐. 내가 지방으로 가는 건 일 때문에 가는 거니까 우리 가족이 이사 갈 이유는 없잖아. 애들도 새로운 곳 가서 적응하려면 힘들 텐데 그냥 나 혼자 따로 가는 게 나아. 아니, 가족인데 당신 혼자 떨어져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도 혼자 애들 둘 키우는 게 쉽지 않아. 그건 알지. 그런데 어차피 평일엔 나 회사 가느라 애들하고 있을 시간도 넉넉하지 않아.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은 저녁 먹고 잠깐 이야기 나누는 게 전부잖아. 우리 애들한테도 소중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미 다니는 유치원이랑 학교가 있는데 나 때문에 같이 지방에 가자고 하는 건 좀 그렇지. 내가 발령받을 때마다 같이 이사 다닐 거야? 남편의 말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과 떨어져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결국 현수 부부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제가 사업을 그만둔 후에도 현수네 부부와는 여전히 친하게 지냈고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의지하곤 했으니까요. 남편이 혼자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난 우리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 네가 보기엔 어때? 솔직히 말하면 난 준수 말이 맞는 것 같아. 어차피 네가 지금 집에서 케어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애들까지 데리고 이사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혼자 애들 키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언니. 요즘 애들이 얼마나 환경 변화에 민감한데요. 어릴 때 너무 자주 이사 다니면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친구 사귀기도 어려워요.
애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지금 환경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렇긴 하지. 근데 난 남편이 혼자 고생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대신 쉴 때 시간 많이 보내면 되지. 요새 주말 부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언니가 혼자 잘 버티면 그게 남편한테도 힘이 될 거예요. 현수 부부의 말에 저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부부와 남편의 말처럼 아이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남편의 뜻을 받아들여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 제 일상은 바쁘게 돌아갔어요.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는 동안 저는 집안일과 자녀 교육에 집중했어요. 남편이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가끔씩 밤이 되면 남편과 짧게 통화를 나누며 오늘 하루도 서로 고생했다고 다독여주곤 했습니다. 남편은 늘 피곤한 목소리로 저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저는 타지에서 외롭게 고생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해서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쓸 때 꼭 필요한 것에만 쓰려고 노력했어요. 한 푼이라도 낭비한다면 남편에게 미안할 것 같았죠. 돈을 아끼기 위해 마트에 가는 대신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렸고 비슷한 품질의 물건이라도 몇백 원이라도 더 싼 곳에서 사는 게 제 마음이 편했어요. 아이들 간식도 사 먹이는 대신 직접 만들어줬어요. 바나나나 고구마 같은 재료를 넣어서 머핀에 굽거나 직접 쿠키를 구워주기도 했죠. 하지만 제 이런 마음을 시어머니 몰랐어요. 오히려 오실 때마다 잔소리가 이어졌죠. 특히 손주들 간식을 보고는 꼭 한마디를 하셨어요. 넌 도대체 애들 간식을 얼마나 사다 놓는 거야? 남편 돈으로 그렇게 펑펑 쓰고 싶니? 어머님, 간식은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재료도 시장에서 저렴하게 산 거고요. 그렇다 쳐도 애들한테 그렇게 간식을 많이 주는 게 몸에 좋은 것도 아니다. 만들어서 준다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재료값 들어가니 돈 들어가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 어머님, 제가 최대한 저렴하고 질 좋은 재료로 요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단 돈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100원 아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아들 돈 쓰는 게 편하는 거 아니냐? 넌 뭐라도 해서 보탤 생각 안 해? 현수 와이프처럼 좀 해봐라. 시어머니는 현수 와이프인 미나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또 비교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현수도 친구다 보니 남편이 시모한테 현수 이야기라면 시어머니도 얘기를 전해 듣곤 하거든요. 현수는 여전히 저와 동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을 혼자서 이어가고 있었는데 새롭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돈이 좀 필요해졌대요. 그래서 현수 와이프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투자까지 뛰면서 돈을 벌어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선 현수 와이프는 이렇게까지 남편을 서포트하는데 넌 기껏 해봐야 한다는 게 아이들 간식 직접 만들어주는 게 무슨 자랑인 마냥 말하냐고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을 아껴 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시어머니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섭섭한 마음을 드러낸다고 알아주실 분도 아니었기에 저는 꼭 참고 하고 싶은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좋아해줄 소식을 전했죠. 어머님, 안 그래도 저도 부업 시작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마스크팩 포장일이에요. 조금이라도 벌어서 애들 학원비나 필요한 데 쓰려고요. 그깟 포장일 한다고 얼마나 벌겠냐만. 그래도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적어도 돈은 벌어온다는 소리 아니니. 아무래도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남편 돈으로 편히 살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야. 이제 애들도 클 만큼 컸잖니. 지훈이도 초등학생이니 엄마 찾을 나이도 아니고 지연이도 2년 뒤면 초등학교 입학할 텐데 슬슬 너도 사회에 복귀할 준비를 해야지. 아르바이트 같은 거라도 하면서 취업 공부 같은 것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괜히 서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저라고 관두고 싶어서 관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 제 사업을 접은 건데 이제 와서 식충이 대하듯 취급당하는 게 서글펐죠. 하지만 시어머니 말씀이 전부 다 틀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 다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 예상보다 좀 빨리 왔어요. 저는 딸 지연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어느 정도 학교에 적응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때부터 이상하게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문제겠거니 싶었지만 남편의 목소리에서 이전보다 더 피곤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지사 실적이 좀 안 좋아. 상여금도 제대로 못 나오고 추가 수당도 깎이기 시작했어. 그래? 그럼 괜찮아질 때까지 조금 아끼면 되겠네. 우리 생활은 내가 잘 챙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아마 이게 당분간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지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주말에도 내가 올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은 매주 주말은 아니어도 2주에 한 번씩은 꼭 올라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 어렵다는 말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죠. 남편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어요. 당신이 부업하던 것 말고 정식으로 일자리를 구해보는 게 어떨까? 당신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진 거야? 솔직히 말하면 요즘 너무 버겁긴 해.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줘. 나도 이렇게 말하는 게 마음 좋지 않네. 이해해. 당신도 오죽 힘들면 그러겠어. 아무튼 당신 말대로 나도 고민해 볼게.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그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용돈벌이 수준의 부업 정도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어렵겠다 느꼈죠. 다음 날부터 저는 경력 단절 주부도 채용해주는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몇 년을 쉬었던 제가 다시 사회생활로 나가는 일은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선 그 두려움도 극복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그렇게 저는 그 주 내내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들을 돌볼 때 빼곤 구인안을 보는 데 시간을 썼어요. 여느 때처럼 앨범문이나 세레민 같은 취업정보 사이트를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현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준수한테 들었어. 일자리 알아본다며. 굳이 그럴 필요 있나? 그냥 나랑 다시 같이 일하면 되잖아. 뭐? 지금 나한테 다시 일을 하자는 거야? 너도 준수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사업 규모를 더 키우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혼자 하려니 고민이 많더라고. 네가 도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내가 가능할까? 아무리 사업을 했다지만 나도 몇 년 쉬고 있었는데 감각도 떨어지고 요즘 트렌드도 모르는데. 그럼 뭐 어때?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만큼 일을 센스 있게 잘하는지 내가 잘 알잖아. 그 감각이 다 어디 가겠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해보자. 다정한 현수의 말은 한동안 움츠러들어 있던 제게 큰 용기를 줬어요. 저는 현수와 다시 일해보겠다고 결심했고 남편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어요. 남편은 무척 기뻐하며 저를 응원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사회생활에 발을 디뎠습니다. 첫 출근 날 현수는 익숙한 얼굴로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랜만이지? 근데 금방 적응할 거야. 네가 하던 일들 기억나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마. 그래도 몇 년 동안 손 놓고 있었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럴 땐 내가 있잖아. 서로 믿고 하던 사이인데 뭘 겁내? 현수의 배려 덕분에 조금씩 업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새로운 시스템과 방식들을 배우느라 애를 먹었지만 예전의 경험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걸 느꼈죠. 오랜만에 다시 일하면서 느끼는 긴장감과 성취감은 참으로 오묘했어요.
무엇보다 제 노력으로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제겐 큰 원동력이 되었죠. 전 그렇게 순조롭게 일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남편이 긴급 수술 중이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이었죠. 시댁이랑 연고가 있는 병원에 있어서 시어머니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이 올 수 있었던 거였어요. 가슴이 쥐어드는 불안감에 아이들을 현순의 부부에게 잠시 맡기고 저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심하게 다친 것 같다며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냐고 불안해하셨어요. 수술이 잘 될 수 있을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될지 머릿속에 온갖 불안한 생각이 떠올랐죠. 그러던 중 수술실 문이 열렸고 주치의가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 말을 꺼내기도 어려웠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동시에 의사를 바라보며 숨죽인 채 결과를 기다렸어요. 주치의는 빠르게 이송된 덕분에 다행히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다고 말했어요. 다만 환자가 깨어나고 회복하는 건 환자의 본인 의지에 좌우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차도가 있을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이 누워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어요. 튜브와 기계 소리만 가득한 병실에서 저는 남편을 지켜보며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매정한 시어머니는 제가 우는 것조차 안 잊고 온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울고 있을 때냐? 우리 아들이 그렇게 혼자 아둥바둥 고생하더니 결국 이런 사고를 당했어. 네가 병원비랑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야지. 눈물 흘린다고 해결되니?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남편이 이 지경 됐는데 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심장 없는 로봇도 아니고 우는 것도 제 마음대로 못하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조차 병원비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다. 모르겠니? 아들은 내가 돌볼 테니까 넌 어서 더 돈을 벌 생각을 해.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내 아들 뒤에서 숨어서 탱자탱자 노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어머님, 누가 들으면 제가 뭐 집에만 있는 줄 알겠어요? 저 이미 현수랑 일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되겠니? 지금까지는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줬지만 이제 우리 춘수 없이 네가 가정경제를 다 책임져야 해. 이제 생활비만 드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도 마련해야 할 거 아니야? 평소 시어머니의 말에 가능하면 내내하면서 살아왔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참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드자비할 생각을 할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의견에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병원에서 큰 소리를 내며 싸우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화를 식히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뜨자 뒤에서 시어머니가 어디 가냐고, 너 지금 사람 말 무시하는 거냐고 노여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안 들리는 것처럼 마냥 무시해버렸죠. 저는 늦은 밤이 다 돼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친정엄마네 가 있었기 때문에 집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요했어요. 저는 아들과 딸의 사진을 보며 이런 상황일수록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한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현수와 함께 일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했어요. 자녀들의 일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이들을 철저히 챙기며 시어머니에게는 병원비를 꼬박꼬박 보냈어요. 저는 병원비를 대기 위해 잠을 예전보다 줄였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저는 제 전공을 살려 부업으로 중국어 번역 알바를 했죠. 워낙 바쁘다 보니 병원에 갈 시간을 내기도 여의치 않았어요. 피곤함이 몰려올 때마다 남편이 병실에서 눈을 뜨고 우리 가족과 다시 웃을 날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고 이후로 반년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병원에 머무른 지 2달 정도 됐을 무렵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그냥 집에서 가정간호를 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천년만년 병원에만 있으면 점점 불어나는 병원비에 결국 파산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재수 없으면 몇 년이 지나도록 못 깨어날 수 있지 않냐면서 그렇다고 남편이 저 세상 가게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니 집에서 시어머니가 직접 남편을 케어하겠다고 하셨어요. 집에서 케어하려면 의료정비가 필요했는데 의료정비를 남편 방에 마련해야 한다고 해서 또 큰돈이 나갔습니다. 저는 이럴 바에는 그냥 병원에서 케어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넌 멀리 볼지 모른다고 지금은 큰돈 들어가는 것 같아도 앞으로 계속 병원비 나갈 거 생각하면 한 번만 큰돈 쓰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죠. 시어머니의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결국엔 시어머니의 제안에 수락하게 됐죠. 저는 또 의료장비로 나간 돈을 메꿔보겠다고 더 바빠졌고 결국 죄송하게도 다시 애들을 친정엄마에게 자주 맡기기 시작했죠. 애들도 자주 못 보는데 남편을 보러 갈 시간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남편 병문안에 간 게 언젠지 까마득해졌죠. 이런 상황 때문인지 아직 어린 아이들은 아빠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그리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언제 보러 가? 맞아, 엄마. 나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에 가자, 어? 맨날 다음에 가자고 해놓고 안 가잖아.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왜 약속을 안 지켜? 엄마,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아빠 보러 가면 안 돼? 아이들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보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이들에게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남편이 여전히 의식이 없다는 사실에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생각해보니 애들이 아빠를 본 지도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보러 가기로 결심했고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손주들 보니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오더라고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해요. 뭐? 애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온다고? 네,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애들은 반년 동안 얼굴도 못 봤잖아요. 아니, 알고는 있는데 굳이 애들을 데리고 와야겠니? 솔직히 식물인간인 아빠를 보여주는 게 애들 정서에 좋을지 모르겠다. 오히려 보고 나서 손주들이 더 우울해질까봐 걱정이야. 어머님, 식물인간 된 아빠를 보고 우울해지는 것보다 아빠의 얼굴을 계속 못 봐서 더 우울한 게 커요. 지연이는 아빠 보고 싶다면서 밤에 울기까지 했어요. 손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안 보여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딸 지연이가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울기까지 했다는 말을 하자 아무 말도 못하시다가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승낙하셨습니다. 마침내 시댁 방문날 저는 짐을 챙기고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미동도 없이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의료기기들에서 나는 기계 소리만이 방 안에 가득 메우고 있었죠.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 옆에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며 눈을 질끈 감고 있었고 딸은 이미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고 남편을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우리 애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일어나라고요. 아이들도 저의 말을 듣고 빨리 일어나시라고 남편을 향해 말했죠. 그러나 아이들과 저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없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한숨을 쉬며 말을 꺼내시더군요.
아휴, 식물인간이라도 다 듣고 있어. 근데 애들 울고불고 하면 정신없을 거야. 이제 그만 나와라. 준수도 안정 좀 취해야지. 그리고 애들 계속 울고 있으면 탈수증 와. 지훈아, 지연아, 너네들도 또 구름 그쳐라. 엄마,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 아빠랑 더 이야기하고 싶어. 나 아빠 손 한 번만 더 잡고 싶어. 얘들아, 엄마도 아빠랑 더 있고 싶어. 하지만 아빠가 얼른 나으려면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해. 이제 나가서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아빠 만나자. 알았지? 아이들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뭉구적거리다가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워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서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얼른 가라며 여기 있으면 애들만 더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하며 애들 눈 좀 보라고 했죠. 그러면서 멀리는 안 나간다고 잘 가라 하셨고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한 번 더 신신당부라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애들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시댁에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았어요. 제가 혼잣말로 지갑을 시댁에 놓고 왔나라고 말하자 갑자기 딸이 눈을 반짝이며 제게 다가와 지갑을 가져오겠다고 말했어요. 딸은 쏜살같이 시댁으로 다시 뛰어갔어요. 저는 아이가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짠하게 지켜봤습니다. 지갑을 가져온다는 핑계로 아빠를 1분 1초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제 심부름을 자초한 거겠죠. 저는 아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아들 손을 잡고 서 있었고 잠시 후 딸이 얼굴이 잔뜩 상기된 채 달려왔습니다. 엄마, 귓속말하기 잠깐 가까이 와봐. 왜? 무슨 일이야? 아빠 일어났나 봐. 아빠 우리랑 장난치려고 일부러 자는 척한 것 같아. 뭐라고?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아빠 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빠가 전화하고 있었어. 진짜로. 순간 저는 딸이 무언가 잘못 봤거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아빠가 깨어나길 간절히 바라다 보니 헛것을 봤거나 자신만의 세계에서 상상한 것이라고 여겼죠. 저는 딸에게 뭔가 잘못 들은 거라고 얘기했지만 계속 딸은 고집을 부렸어요. 딸은 남편의 말투를 따라하면서 통화 내용을 흉내냈어요. 엄마 진짜야.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이랬다니까. 여보세요? 마누라 나갔어. 얼른 갈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말했어. 우리 아빠 예전에도 장난치려고 자는 척 많이 했잖아. 그러면서 딸은 통화 내용을 계속 저에게 말하며 또 다른 남편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딸이 따라한 말투는 분명 남편의 연애 시절에나 들을 수 있었던 그 특유의 익살스러운 말투였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도 현실에 치이고 사회에 찌들어서 그런 익살스러움이 사라져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투는 분명 남편의 과거 말투였어요. 그렇게 시댁집 밖에서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와중 저희가 아직도 안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쓰레기를 버리고 오신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아직까지 안 가고 뭐 하고 있냐길래 애들 좀 달래고 있다고 하니 달랠 거면 차 안에서 달래지 왜 밖에서 남들 눈에 띄게 이러고 있냐고 빨리 가라고 손을 허이허이 저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멀어지자 딸에게 다시 속삭였어요. 지연아, 할머니가 놀라실 수 있으니까 아빠가 자는 척하는 장난은 비밀로 하자. 아빠가 더 나아지면 그때 말해도 되잖아. 알았지?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 약속은 무조건 꼭 지켜야 돼. 지연이 착한 어린이니까 엄마랑 한 약속은 꼭 지킬 거지? 당연하지. 입 꼭 다물고 절대 말 안 할게. 딸은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 지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이 기묘한 상황에 대해서 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설마 하는 심정이었지만 왠지 딸의 말대로 남편이 이미 깨어났는데도 우리 가족을 모른 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들키지 않는 게 먼저였어요. 제 촉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심했어요. 남편이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딸의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했습니다. 저는 시댁 근처에서 잠복을 해보기로 했죠. 저는 현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루 휴가를 냈어요. 투잡일이야 프리랜서 일이었기에 하루 정도 늦추는 건 별 문제되지 않았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온 저는 근처에 몰래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정말 남편이 멀쩡하게 깨어나 있다면 외출도 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판단 때문이었어요. 1시간쯤 기다리자 시댁의 대문이 열리고 남편이 멀쩡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손이 떨리고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딸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만 막상 남편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니 충격이 훨씬 더 컸습니다. 모든 의심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몰래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15분쯤 걷더니 한 카페 앞에 섰어요. 제가 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렌트카가 썬팅되어 그런지 절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지켜보고 있는 사이 그곳에서 한 여자가 카페에서 나오더니 반갑게 웃으며 팔짱을 끼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를 너무 반가운 듯 껴안았습니다. 둘은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발이 떨렸어요. 단순히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상대의 정체 때문이었어요. 남편에게 안긴 여자는 바로 현수의 아내, 미나였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제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차 문을 당장 박차고 열고 그들에게 나갔습니다.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큰 소리를 내자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았고 현수의 아내는 비명을 질렀어요. 제일 먼저 남편 새끼 등짝부터 냅다 갈겼는데 이것들이 도망을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아주 남편 뒷머리를 뽑힐 정도로 세게 잡아챘어요. 남편은 아프다면서 다시 제 쪽으로 끌려왔고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런 남편에게 당신이 식물인간인 줄 알고 얼마나 걱정한지 아냐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이냐고 난리를 쳤죠. 근데 거기에 모자라 상간녀까지 끼고 있는 거냐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막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당연히 남편은 오해라면서 저를 보고 더듬거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넌 좀 이따 더 맞자고 한 뒤 다음 타겟으로 이동했어요. 곧장 현수 와이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언니, 내가 다 설명할게요. 잠깐 나요. 아프다고요. 너네들이 포옹하고 있던 걸 뭘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건데, 이년아. 오민아, 이 가증스러운 년. 그렇게 언니 거리면서 따르더니 뒤에서 내 뒤통수를 치고 있었어? 제발 그만해. 길바닥에서 이러면 안 돼.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길바닥에서 이러는 건 안 되는데 유부남이 카페 앞에서 포옹하는 건 되는 거야? 와, 진짜 참 신기한 도덕성이네. 남편이 우리 둘을 떼어놔도 저는 다시 현수 와이프에게 달려들었고 현수 와이프는 머리가 엉망이 된 건 물론이고 옷도 찢어져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 카페 직원이 밖으로 나와 여기 와서 이러지 말라고 소리를 친 후에야 저는 간신히 진정할 수 있었죠. 저는 두 사람에게 이게 당장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라고, 안 그러면 현수한테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서 싹 다 불어버리겠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듣는 내내 제가 이걸 믿어야 하나 어이가 없어야 하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더라고요. 저는 먼저 당신이 어떻게 끼어있는지부터 설명하라고 했었어요.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해 위독했던 건 사실이었지만 수술 후엔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릴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치료가 필요했지만 그 뒤론 충분히 상태가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였어요. 말해봐. 깨어났으면서 대체 왜 식물인간인 척했던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감이 안 잡혀.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 나 회사에서 잘렸었거든. 뭐?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야, 너 무슨 양파냐? 까도 계속 나오게? 계속 충격적인 게 나오네? 대체 왜 잘린 건데? 오랫동안 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잘렸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사실은 말이야. 내가 회사에 외근 간다고 해놓고 가끔씩 미나 만나러 갈 때가 있었거든. 근데 그걸 직원한테 딱 걸려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렸다고? 그것도 있고 사실 미나 만나면서 살짝 회사 카드로 좀. 미친놈아! 회사 카드로 뭘 했다고? 잠깐 때리지 마. 그래도 나 고소당하거나 그러지 않았어. 횡령죄로 안 붙잡혀가고 잘리기만 한 게 얼마나 다행이야. 퍽이나 자랑이다. 고소 안 당하고 해고만 당한 게. 해고를 당한 다음 날,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날, 이 철부지 남편은 기분도 꿀꿀하니 미나년과 드라이브를 갈까 생각 중이었대요.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도 바람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요.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미나에게 전화를 걸어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볼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남편이 있던 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그 피해자의 남편도 있었던 거죠. 남편은 다행히 수술을 받고 시간이 흘러 의식을 되찾았지만 막상 눈을 뜨니 갑갑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직장에서 잘렸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짜고 일부러 계속 못 깨어난 척 한 거죠. 제가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일하느라 병문안을 잘 가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동안은 운 좋게 들키진 않았지만 이것도 계속 숨기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시어머니가 가정간호니 뭐니 떠들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은 살판이 났죠. 의료장치니 뭐니 산다면서 큰돈을 보냈고 시어머니가 간호해주는 대신 제가 간호비 명목으로 시어머니한테 또 돈을 보냈잖아요. 남편 입장에선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니 좋고 시어머니도 그 돈을 시댁 살림에 보탰었으니 얼마나 편했겠어요. 남편이 양아치 같은 놈은 그 돈을 가끔 미나년 만나는 데도 썼던 모양입니다. 내가 도대체 미나년이랑 언제부터 그런 사이로 발전했냐고 물어보니까 지방 발령 나기 몇 개월 전에 둘이 눈이 맞은 거였대요. 이 개만도 못한 남편 놈이 굳이 단신 부임을 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 미나랑 편하게 만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럼 뭐 하나 물어보자. 지금 네 얘기 들으면 어머님은 네 비밀을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너 바람피는 것도 알고 눈 감아준 것 같거든? 어머님도 나한테 가증스럽게 내 앞에서 모른 척 하셨단 거지? 아니, 우리 엄마가 미나 만나는 걸 눈 감아줬다기보다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거 알잖아. 변명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어머님이 너 바람피는 거 알았어, 몰랐어? 알았지. 근데 있잖아. 변명은 됐어. 듣기 싫으니까. 너나 어머님이나 참 역겹다. 어떻게 둘 다 한 통 속이 돼서 날 이렇게 속일 수 있어? 사람을 아주 바보 취급하면서 농락했어. 이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바보처럼 속고 있었는지 그동안의 제 삶이 얼마나 헛된 건지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도 분노가 치밀었지만 시댁까지 같이 저를 기만해왔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그동안 나를 머저리 취급한 대가를 이제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이거 보이지? 언니, 그게 뭐예요? 설마 녹음기... 아니지, 언니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도 눈가에 있으면 이게 녹음기인 게 보일 거 아니야.
너네가 나한테 싹 다 털어놓을 동안 주머니에 넣어놓고 녹음하고 있었거든. 여보, 그거 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래? 설마 현수한테 말하려는 거 아니지? 말이 다르잖아. 분명 우리가 이야기하면 말 안 한다고. 닥쳐. 나한테 여보라고 하지 마. 그리고 난 이야기 아예 안 하겠다고는 안 했는데? 지금 당장 전화를 걸지 않겠다고 그때 얘기했던 거지. 나중에도 전화 안 걸겠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미친년이. 너야말로 우리 농락한 거잖아. 녹음기까지 가져왔으면 애초에 계획이 있었던 거네.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어? 왜? 나한테 당하니까 화가 나 미치겠어? 억울하지 마. 너도 나한테 거짓말했는데 이 정도 대가는 받아야지. 이거 봐라. 나한테 손을 올리려고 하네? 왜? 한 대 치려고? 그래. 쳐봐라. 내 얼굴에 흠짓 하나라도 나면 너 신고할 거야. 언니도 나 머리채 잡고 우치선 했잖아요. 그래놓고 준수 오빠가 손 올리면 신고하겠다니 이런 법이 어딨어? 이런 법 여기 있다. 왜? 아무튼 멍청하게 다 털어놔줘서 고맙다. 이 녹음한 내용은 잘 쓸게.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 개막이니 기대해. 저는 발을 동동 구르는 두 사람을 버려둔 채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뻔히 알고 있었어요. 바로 현수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줄 게 있다며 만나자고 했죠. 그동안 속아왔던 모든 사실과 증거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다시 회사로 향했고 현수의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현수에게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먼저 설명했고 그런 다음 준비해둔 녹음본과 렌트카 블랙박스 영상도 꺼냈어요. 렌트카 블랙박스 영상은 왜 꺼내냐고요? 제가 카페에서 둘이 포옹하는 눈꼴 시려운 짓을 하는 걸 지켜봤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렌트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꺼낸 이후 내내 현수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어요. 현수는 영상과 녹화 내용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폭탄이 터지기 전 고요한 순간 같았달까요? 녹음 내용과 영상 내용을 다 보자 현수는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을 던져 벽에 던져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라며 현수의 얼굴을 쳐다보자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어요. 바깥에서 큰 소리를 듣고 놀랐는지 직원의 노크 소리와 함께 사장님 괜찮으시냐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수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은 후 괜찮으니까 일부라고 직원에게 말했어요. 미안해. 너도 놀랐겠네.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도저히 뭐 하나라도 부수지 않으면 참을 수 없겠더라. 저건 내가 알아서 치울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아니야. 제 아내가 그것도 친한 친구랑 바람났는데 어떻게 사람이 분노를 참겠어. 이해해. 이걸 보니까 지금까지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딱딱 들어맞아가네. 아내가 예전부터 이상하긴 했어. 내 사업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늦게까지 일하는데 가끔 보면 일하러 나간다기보단 마치 놀러가는 복장을 입고 출근하질 않나. 최근엔 무슨 직장 동료한테 선물을 받았다는데 그 선물이 향수인 거야. 직장 동료가 향수를 선물해주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 생일이면 몰라도 말이야. 그때 제대로 의심했어야 했는데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아마 그 향수도 내가 준 돈 삥땅 쳐서 남편 놈이 네 와이프한테 사준 걸 거야. 이 준수 이 쓰레기 새끼. 너도 진짜 고생 많았다. 우리 이거 진짜 넘어가면 안 돼. 이 두 년놈들 조직에 내가 변호사 알아볼 테니 우리 둘 다 끝장을 보자. 현수의 말대로 우리들은 의기투합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바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았던 기간의 의료 기록을 발급받았고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병원비 관련 문자 기록 그리고 가정간호 한답시고 가져간 돈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모든 자료는 변호사에게 제출했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명백하니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필요한 증거들이었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괜히 현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현수는 제가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고 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는데 제 남편 때문에 이런 악연으로 얽히게 되다니 너무 괴로웠거든요. 현수야, 너한테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에 엮이게 돼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왜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애초에 그것들이 결혼하고도 바람피는 미친년 놈들인 게 잘못이지. 오히려 넌 나한테 도움을 준 거잖아. 만약 몰랐다면 너뿐만 아니라 나도 그것들 데이트 비용을 대주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괜히 이 일 때문에 우리 사이도 안 좋아질까 봐. 무슨 소리야. 우리 둘 다 그 분노를 동력 삼아서 더 열심히 일해야지. 차라리 잘 됐어. 난 이 기회에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할 거야. 너도 그러니까 이번 일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 관둔다거나 이런 말 하지 않기야? 결국 저와 현수는 각각 상간자 소송,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두 년놈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또한 저는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과 별개로 남편과 시모를 사기죄로 소송 걸 준비도 했어요. 제 돈을 속이고 가져갔으니 엄연히 사기죄에 해당했거든요. 당연히 저한테 고소당한 시어머니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돈 내가 다달이 갚아서 돌려줄 테니 고소 취하를 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미쳤냐고, 어머님 말을 어떻게 믿냐고 했고, 사기죄는 친구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소 취하한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처벌 안 받으리란 보장은 없다고 일침했죠. 그러자 이 뻔뻔한 어머님이 친정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게 왜 지방 발령 났을 때 따라가지 않았니? 네가 따라갔으면 우리 아들이 바람났겠니? 이래서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하는 거야. 전 따라가고 싶었는데 당신 아들놈이 따라오지 말라고 한 거 있죠? 아들놈한테 들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 어디서 감히 이제 와서 모른 척을 하시는 거죠? 뭐? 너 지금 나한테 당신이라고 했니? 네, 아줌마, 당신이라고 했어요. 뭐 어차피 이제 이혼 소송까지 건 상태인데 굳이 시어머니라고 부를 필요가 있어요? 인정머리 없는 년? 기어이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소송 얘기 나왔으니 하는 얘긴데 솔직히 현수한테 고소당한 건 네가 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애기 안 해봤어 봐. 그럼 우리 아들이 현수한테 고소당할 일이 있었겠냐고. 네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어. 아줌마, 아들 인생을 망치기 싫었으면 바람 안 피게 하셨어야죠. 당신 아들놈이 다 이야기해줬어요. 아줌마도 바람 피는 거 다 알면서 모른 척 했다고요. 정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 하나부터 열까지 서포트 잘해준다는 미나년이랑 머리 잘 굴려서 해결 보세요. 예전에 미나 칭찬 많이 하셨잖아요. 대신 저한테 와서 징징대지 마시고요. 뭐라고? 야, 내가 오늘 너 가만히 안 둔다. 아주 박살을 내버릴 거야. 어머, 괜찮으시겠어요? 고소까지 당한 상태에서 이런 행동하면 더 불리한 거 아시죠? 심지어 친정집은 홈캠까지 돌아가고 있거든요. 전 누구들이랑 다르게 멍청하지 않아서 이렇게 찾아와서 따질 상황까지 다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곧 돌아오시는데 오셔서 아줌마가 저 괴롭히는 거 알면 부모님도 가만 안 있을 텐데. 정말 절 박살내도 괜찮으시겠어요? 여우 같은 년이?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제가 말한 것들이 무서웠는지 끝내 씩씩대며 집을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존심 부렸지만 결국 주랭랑 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 뒤 저는 현수한테 꽤 재밌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현수가 상간자 소송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남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시어머니도 같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현수에게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현수가 끝내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굴자 둘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치고받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제대로 숨기지 왜 들키냐는 식으로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하고 있었죠. 진짜 그 집안 인간들은 반성은커녕 평생 남탓만 하는 집안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와중에 남편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별짓거리를 다 했어요.
자식을 이용해 동정심을 사보려고 미아 방지용으로 산 키즈폰으로 딸에게 전화해서 아빠 보고 싶지 않냐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던 저는 딸한테 휴대폰을 뺏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어린 딸이 왜 그때 그런 장난쳤냐고, 왜 아빠 깨어났으면서 못 일어난 척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데 저도 모르게 상황이 웃겨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왜 장난을 쳤는지 물어본 거겠지만 그래도 지 딸이라고 최소한의 죄책감은 있는 거죠. 남편은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겨우 언제 깨어질지 궁금해서 장난친 거였다고 구질구질한 변명을 했어요. 그리곤 남편에게 너도 참 못났다며,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넘어가 주는 거라고 했어요. 딸 지연이도 나중에 점점 커가면서 진실을 알게 될 텐데 애들한테 면목 없는 줄 알라고 했죠. 그 뒤엔 남편도 딸한테 전화하지 않았죠. 시간이 흐른 후 현수와 저는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혼도 성공했죠. 미나년과 전 남편에게 우리 둘 다 위자료를 받게 됐고 사기죄 문제 관련해서도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처벌을 받게 됐죠. 옥살이까지는 안 갔지만 벌금에다가 저한테 원래 가져갔던 돈도 돌려줘야 했으니 돈이 왕창 필요한 상황이었죠. 재산 분할을 해야 했으니 우리가 살던 집을 팔아 둘 다 지분을 나눴는데 전 남편은 그렇게 나눈 돈도 온전히 지가 쓰지 못했을 겁니다. 벌금의 위자료에 저한테 사기친 돈까지 갚느라 꽤 많은 돈을 썼을 테니까요. 여기에 앞으로 양육비도 따박따박 보내줘야 하니 고생 좀 꽤나 할 거예요. 전 시어머니 또한 저한테 사기친 돈을 물어주느라 빚까지 졌다고 불쌍한 척하는 문자 보냈는데 솔직히 그 여자가 빚지든 말든 제 알 바는 아닙니다. 아, 물론 상간녀인 미나년한테도 야무지게 받아먹었어요. 걔가 조금이라도 죄를 줄여보려고 반성문 쓰고 회유해보려고 연락도 했지만 저는 당연히 대꾸도 안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저한테 3천만 원을 내야 했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젠 일이 다 마무리되면서 불필요한 사람들과 엮이지 않고 홀가분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전 현재 친정집에 지내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일적인 부분에선 현수와 함께 여전히 사업을 확장하며 열심히 일하게 돼 있죠. 그 일 이후로 우리는 오히려 서로에게 전우애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전 이제 흘러간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럼 제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